NHL 2016-2017 올 시즌 우승 후보로 점쳐졌던 내시빌 프레더터스가 예상 밖의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라이벌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와 토론토 메이플립스의 대결은 어땠을까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6-2017 국내 세 팀이 휴식기에 들어간 가운데 일본 쿠시로에서는 일본 4팀 간의 집결전이 있었는데요. 오지 이글스가 집결전 2경기를 모두 잡고 리그 3위로 올라섰습니다. 2016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 풀리그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연세대와 상무, 고려대가 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68회 시작합니다. 네, 비하인더넷 68회입니다. 11월 2일 수요일에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범이고요. 박힘천 PD, 이현석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1월의 첫 녹음이 오늘 진행되고 있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 아이스하키를 즐기기에 어울리는 계절이 점점 더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참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 것 같네요. 쭉 보니까. 그런가요? 해외부터 해서 국내, 국대까지 쭉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네,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울 스포츠인데 9월, 10월, 11월에 이렇게 일정이 몰려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한데 거기에 날씨까지 네, 겨울에 맞춰가고 있네요. 그러게요. 뭐 점점 좀 추워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몸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NHL부터 오늘 출발을 해볼 텐데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손상호 기자와 만나보겠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NHL 개막 후 3주가 지났고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주와는 좀 반대의 내용을 준비해 주셨네요. 지난주에 예상외로 시즌 초반 아주 잘 보내고 있는 팀들을 짚어주셨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예상외로 부진에 빠져 있는 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진한 팀으로 내시빌 프레데터스가 뽑혔네요. 그 내시빌이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시즌 전에 우승 후보로 점쳤던 팀이잖아요. 네, 그쵸. 그 내시빌 같은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우리 현철 씨 같은 경우도 그랬고 좀 그 이번 우승 후보 좀 다크호스 꼽기도 했고 저도 서부 결승까지 오를 수도 있을 만한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올 시즌 초반 시작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네. 네. 이번 시즌 내시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자신감 있게 시즌을 준비했던 팀이었죠. 예. 딴 것보다 그 가장 그 임팩트가 있었던 그런 그 트레이드로는 최고의 공격형 수비수 PK 수반을 이제 영입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라이언 조한슨, 필립 포스버그, 제임스 닐 같은 올스타급 공격수들이 팀의 공격진을 맡으면서 그 내시빌이 이제 창단한 지 한 15년 정도가 넘은 것 같은데 이제는 팀 창단 역사상 가장 강한 공격진을 형성한 것처럼 느껴졌었고요. 네. 또 사실 뭐 지난 10년간 팀의 수비진을 이끌었었던 쉐이 웨버가 그 PK 수분과 마트레이드 되면서 팀을 떠났음에도 그 수비진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지난 시즌 다소 부진했던 그 폴리 피카린에도 그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진에서 돌아올 거를 믿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이 사실 그 서부지구 센트럴 디비전이 정말 그 수준이 높은 걸로도 유명한데 그 디비전에서도 그 플레이오프 진출은 물론이고 우승 다크호스로 꼽히기도 했었죠. 예. 네. 근데 지금 순위표를 보니까 내시빌 위치가 많이 놀랍고 당황스러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사실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은 그 투혼 여러 번 결과 그 시즌 출발이 너무 좋지가 않네요. 사실 지금 제가 준비했던 바로는 첫 8경기에서 2승밖에 거두지 못했는데 방금 끝났던 콜로라도와 경기에서 좀 대승을 거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이날 경기 전
그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도 할 텐데요. 예. 전 그 첫 8경기에서 그 2승만 거뒀었고 승점 5점만 얻으면서 그 NHL 최하에서 두 번째 위치에 있었죠. 예. 첫 8경기에서 그 그러니까 공격 득점 실점 모두 부진하면서 그 득실 차이는 리그 꼴찌에 처해 있었죠. 네. 손성 기자님이 내시빌 부진을 딱 결정하시고 준비를 네. 해주셨는데 기가 막히게 또 오늘 녹음 직전에 내시빌이 대승을 거두는. 바로 5대1로 대승을 거두네요. 다행히 순위는 큰 변화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네, 뭐 여전히 지금 다행인 건지 모르겠는데 30개 팀 중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 지금 위치하고 있네요. 네, 그렇긴 하네요. 참 이게 손상우 기자님이 이렇게 딱 찝으면 이런 결과는 참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 내시빌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그 부진의 원인이 어떤 건지 좀 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수비진이 좀 믿었던 수비진이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특히 페널티 킬링 성공률이 그 6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NHL 최하에서 두 번째였는데 사실 뭐 PK 수반, 로만 요시, 라이언 앨리스, 뭐 웨콤 이런 선수들이 지키는 내시빌의 탑 4 수비진이 NHL 전체에서도 가장 강력한 팀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 탑 4 이후로 그 5번째, 6번째 수비진은 사실 그 NHL에서 주전 수비수로 뛸 급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탑 4 수비수들에게 너무 많은 의지를 해야 됐고 실제로 그 4명의 수비수들이 무려 그 모두 평균 23분 이상을 뛰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건 좀 비정상적인 것인데 사실 한 팀에서 4명의 수비수들이 23분 평균 아이스 타임이 23분 이상인 팀에 유일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정상적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었죠. 탑 4 외에 지금 5번째, 6번째 수비수에 대한 아쉬움이 큰 상황이군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내시빌 경기를 좀 지켜봤는데 좀 기대를 모았었던 그 수비형 수비수 역할을 해야 했었던 그 스웨덴 출신의 에콤 이 선수가 시즌 초반 자리를 잡지 못한 느낌을 이렇게 가지면서 부진하고 있고 그 PK 수반 역시 수비진에서 사실 뭐 몬트리올 시절 때도 많이 지적됐던 부분이긴 하지만은 공격수들 너무 자주 놓치고 너무 공격적이다 보니까 수비 진영에서는 좀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그 NHL에서 가장 정말 최고의 그 투웨이 수비수로 꼽히는 로만 요시 이 선수 역시 그 지난 시즌까지 웨버와 함께 뛰었었던 지난 시즌까지에 비해서는 많이 구멍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비진이 아주 무너지면서 그 골리 피카 리네도 그렇게 막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그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리네 역시 그 3점이 넘는 평균 실점률 그리고 90% 초반대 방어율로 리그 골리 스탯 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죠. 네. 그래도 그 리네 더 이상 예전 5, 6년 전처럼 엘리트 골리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팀의 부진을 리네 때문으로 돌리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수비진이 좀 약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가장 큰 이렇게 수비진의 구멍이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그 수비진의 리더였던 쉐이 웨버가 빠지면서 수비진의 리더십과 든든함이 없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면에 그 트레이드로 몬트리올에 간 웨버는 그 10월달 이번 달에 최고의 선수상을 수상하게 됐고 또 최고 출발하면서 몬트리올이 현재 리그 1위잖아요. 그 웨버가 그 몬트리올의 그 상승세를 정말 이끌고 있죠. PK 수반과 쉐이 웨버의 트레이드 결과물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몬트리올이 조금 더 승자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군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일단 수비진의 불안감이 현재 어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에 따른 페카리네 골리의 동반 부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격으로라도 만회를 해야 될 텐데 현재 공격진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그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봐도 그 내시빌 공격진이 이렇게 아주 막 유명한 선수들은 없어도 좀 매력이 있었어요. 정말 그 열심히 뛰고 뭐 스킬도 좋은 선수들이 좀 여러 라인에 포진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번 시즌 참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공격력이 초반 부진이 좀 심각하네요. 특히 올스타급 공격수 3인방인 그 라이언 조한슨, 필립 포스버그, 제임스 닐이 이번 오늘 경기 전까지
도합해서 한 골에 그치고 있었어요. 네. 또 2라인급 선수들인 그런 크레이그 윌슨, 마이클 리베이로, 뭐 콜린 윌슨 이런 선수들도 힘이 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그 무명의 그 공격수인 빅터 알베슨이 6포인트로 팀 내 포인트 1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인데 어찌 됐든 내시빌로서는 1라인, 2라인에게 많이 기대를 해야 하고 사실 3, 4라인에게는 그렇게 기대를 할 그런 공격진 깊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만큼 1라인급 선수들의 좀 공동 부진이 많이 아쉽네요. 공격에서는 해줘야 될 선수들이 지금 못 해주고 있는 모습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공수에서 모두 문제를 안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시빌에게서 뭔가 특이한 기록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저도 이번에 그 내시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좀 특이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득점력이 리그 최하위권인데도 불구하고 파워플레이 성공률이 30%나 넘어서 리그 1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그 5대5 하키에서는 그 득점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첫 8경기에서 그 5대5 하키에서 그 넣었던 득점이 단 8득점밖에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30개 팀들 중에서 NHL에 있는 30개 팀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5대5 하키 상황보다 그 파워플레이에서 득점을 더 많이 한 팀이 내시빌이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 파워플레이에서 그 강점을 보이고 있는 그 PK 수반이 그리고 그 4포인트나 올리는 게 좀 큰 것 같은데 어쨌든 파워플레이는 좀 간단치만은 5대5 하키는 너무 그 약하고 그런 거 좀 이상한 기록이 아닐까 싶어요. 5대5 상황에서 골이 안 나온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글쎄요. 그 5대5 하키에서 부진하고 있다는 것은 그 1라인부터 4라인까지 모두 라인끼리 손발이 잘 맞지 않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5대5 하키 때 그 내시빌의 점유율은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리그 전체 4위로 거의 최상위권이었는데 올 시즌은 그 현재까지는 그 하위권으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시빌 이런 경기를 살펴봐도 전체적으로 팀의 예전 그런 그 리그 시즌 후반 때나 플레이오프 때처럼 간절함도 없어져 보이고 그런 터프함도 없어졌고 그리고 또 페널티 킬링이 좋지도 않은 데다가 괜히 좀 쓸데없는 페널티를 저지르면서 패배를 좌초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약간 팀의 그런 색깔이 많이 없어졌고 리더십도 많이 없어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현재 참 어색한 순위와 성적을 내고 있는 내시빌인데 그래도 개막전에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이었다면 글쎄요. 앞으로 치고 올라갈 잠재력은 분명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앞으로의 내시빌 어떻게 보시나요?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 전력이긴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쉐웨버 그 지난 한 몇 년 동안 주장을 맡았었던 이 웨버의 리더십과 든든한 수비력이 좀 그리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히 리더십 부분에서는 웨버의 구멍이 아주 커 보이는데 그러나 사실 뭐 새로운 주장인 그 마이크 피셔 역시 팀을 정말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으니 뭐 그런 그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예. 그리고 또 그 내시빌의 그 투웨이 수비수인 로한 요시 이 선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NHL 최고 수비수 중 하나이거든요. 예. 사실 그 요시가 지난 몇 년 동안 웨버와 거의 그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뛰었기 때문에 이런 웨버 없이 뛰다 보니까 좀 처음엔 좀 그 적응하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시 이 선수가 그 클래스가 있는 만큼 이 선수를 중심으로 수비진들을 재정비하고 또 PK 수반 역시 새로운 팀에서 적응을 하면서 본인의 장점을 살려내면 분명히 팀을 그 상위권을 이끌 선수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수반이 주로 그 로만 요시와 같이 뛰고 있는데 사실 이 두 선수가 손발을 맞출 시간이 적었어요. 두 선수 다 시즌 전에 월드컵에 출전했기 때문에 좀 그 두 선수가 좀 호흡을 맞춰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두 선수가 좀 적응 잘 한다면은 NHL 최고 수비 라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꼴린 그 피카리네 역시 내리막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보이는 성적보다는 좋은 골이라고 생각해보고요. 그래서 사실 그 내시빌의 5번째 그리고 6번째 수비수 업그레이드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은 이런 좀 약점을 조금만 보완하면은 충분히 그 상위권을 다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수비 쪽에서 쉐이 웨버의 공백이 물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멤버들이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공격 쪽은 앞으로 어떨까요? 네, 뭐 공격수들 역시 지금 초반 좀 부진하긴 하지만은 특히 필립 포스버거 이 선수는 리그 정상급 투웨이 포워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고, 그리고 또 지난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 됐었던 라이언 조한슨 이 선수 역시 이젠 팀에 슬슬 적응할 시간이 됐죠. 예. 그리고 또 첫 달 그 내시빌이 부진했던 이유는 스케줄이 좀 힘들었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첫 8경기에서 만났던 그 모든 팀들이 모두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었던 강팀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애너하임, LA, 샌호세를 연속으로 만났었던 캘리포니아 원정 3연전에서는 전패를 당했었는데, 이 캘리포니아 원정은 모든 팀들에게 쉬운 일정이 아니죠, 사실. 그리고 또 시즌 초반에 디트로이트에서 그 원정길에 올랐다가 단체로 식중독에 걸렸던 일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감안하면은 그 컨디션이 좀 제 컨디션이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조금씩 수월한 팀들을 이제 상대하게 되는데, 이 팀들을 상대로 승점 쌓기에 돌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여전히 기대해 볼 네. 만한 내슈빌인 것 같은데, 네. 자, 내슈빌 프레데터스가 앞으로 얼마나 이 기대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네. 것도 흥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손성 기자님, 오늘 일단 준비한 소식 다 들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네. 이제 한 개막 3주 보셨는데 글쎄요, 지난 시즌하고 뭐 크게 달라진 거라든지 뭐 특이사항 같은 게 좀 보이는 게 있으세요? 특이상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에드먼튼 같은 이런 그 10년 동안 최하위권이었던 팀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띄고요. 예. 네, 그리고 그 너무 젊은 선수들, 1년차, 2년차인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는데 한 이틀 전만 보더라도 루키거나 2년 차였던 선수가 그 포인트 1위, 2위를 달리고 있고 득점도 1위, 2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10대, 20대 초반 이런 선수들이 너무 잘 나가는 게, 이런 걸 보는 것도 참 재밌네요. 또 젊은 선수를 보는 것도. 예. 지난 월드컵 때 그 23세 이하 북미 연합팀이 참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었는데, 그 분위기가 올 시즌 NHL 개막 후에도 어떤 젊음의 어떤 힘이 좀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 부분도 좀 보면 재미있게 NHL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상 기자님, 오늘 소식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는 제가 또 어떤 팀을 주목해가지고 살고 또 죽일 기회가 되네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현섭 기자님과 함께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경기들 가운데서 한 경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내시빌 프레데터스의 부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이현섭 기자님이 시즌 전에 내시빌 프레데터스를 서부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서부 챔피언으로 꼽았죠. 네, 그랬었죠. 지금의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냥 그 터졌던 약점, 짚어드렸던 그 약점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그냥 그대로 그거를 결국은 약점이라고 확실히 드러나서 이제 대체할 그 수를 찾았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쉐이버 선수를 수벤 선수로 바꾸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팀 내 세 번째 페어 수비수가 없는 거를 어쨌든 몇 명 선수로 메꿨어요. 예. 그렇게 방법을 찾은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피카렌의 부진은 이제 이게 그냥 1년만 하고 안 될 것이,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대책을 찾았던 것들이 지금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수벤 선수를 사실은 지금까지는 웨버 선수 대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판결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 페어 선수들은 지금 보시면은 앤서니 비테토 선수는 예전부터 있었던 선수고, 영입했던 선수가 야닉 웨버, 그 다음에 맥칼, 맷 얼윈, 뭐 이 정도 선수들을 이제 6번째 수비수로 영입을 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다 그냥 그저 그런 활약을 보이면서 이 부분에서 문제를 나타낸 부분이 결국 부진의 큰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공격 부분이야 이 선수들이 워낙
그렇게 또 나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7포인트, 6포인트, 6포인트, 5포인트 뭐 이 정도씩 다 올려주고 있거든요. 예.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레시빌 공격진입니다. 그냥. 예, 근데 이제 수비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저는 아까 손상우 기자님 얘기를 쭉 들으면서 느꼈던 게 3주 전에 NHL 프리뷰 시즌 프리뷰 시간 때 이현숙 기자님이 그 내시비를 우승 후보로 꼽으면서도 불안 요소로 꼽았던 요소들이 그대로 손상우 기자님 내용하고 좀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페카리네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뭐 한참 부진을 겪었었는데 회복을 할 것이냐 이 부분, 그리고 그 라비올렛 감독이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그 크리스 프롱고 선수 이탈 후에 수비진을 못 잡았었는데 네. 이번에도 좀 셰이 웨버가 나간 후에 이 수비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걸 좀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그게 결국 부진의 원인이고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명확하게 보였던 건데 그걸 결국 못 잡은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이연섭 기자의 저주가 또 되는 게 아닌지 조금 불안하긴 한데 내시빌의 행보도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연섭 기자님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하신 경기는 어떤 경기인가요? 예, 그 현지 시각으로 10월 29일 날 있었던 몬트리올과 토론토의 이제 캐나다 동부 라이벌 매치업을 꼽아봤습니다. 아, 몬트리올과 토론토의 맞대결. 이 경기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NHL에서 가장 재밌는 라이벌을 꼽아봐라 하면 아마 세 손가락 안에는 충분히 꼽힐 라이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팀이 처음 올 시즌 만났고요, 이 라이벌리가 결국은. 그리고 두 팀 다 NHL 시작부터 참가했던 오리지널 6팀 중 하나입니다. 두 팀 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키의 나라지 않습니까? 또 캐나다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라이벌리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봤고요. 가장 또 인기 팀인 것 같아요. 네, 인기 팀이기도 하죠. 네. 이제 또 사실 또 그 두 팀이 캐나다 동부 하키의 뭐랄까 그 자존심 이 누구냐 이런 이제 좀 자존심 대결까지도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네. 그렇고 또 이 두 팀은 항상 만나면은 거칠어요. 아. 페널티가 그냥 아주 페널티 박스가 터져 나가고 매번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스코어 키퍼 하시는 분이 바빠지는 시리즈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몬트리올과 캐나다. 지금 올 시즌의 뭐 예상도 그렇고 상황을 보면 몬트리올은 정말 잘 나가고 있고 토론토는 뭐 시즌 전부터 얘기가 나온 게 올해도 역시 리빌딩 시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두 팀의 경기를 통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셨던 부분도 서로 다를 것 같은데요. 예, 팀별로 하나씩 꼽아봤는데요. 몬트리올을 일단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금 몬트리올이 아직까지도 정규 시간 패배가 없습니다. 예, 보면은 진짜 도저히 캐리 프라이스 선수의 뭐 이 선수를 의 행진을 그저 막을 수가 없어요. 매 경기 승점을 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냥 프라이스가 잘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은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을까라고 네.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한번 봤습니다. 지금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프라이스 선수 성적을 보시면은 최근 21경기에 19승 2패, 평균 실점 1.88에 세이브 성공률 93.9%입니다. 부상 회복 후에 그렇죠. 다시 전성기를 열었어요. 예. 게다가 이 기록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월드컵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월드컵이라고 하면 결국 또 국가대표라는 상대방들이 최고의 전력으로 나오는 상대방들에게도 뭐 이 이상의 성적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지금 시즌 시작해서도 그칠 줄 몰라요. 근데 그래서 이러한 상승세 이유가 진짜 프라이스만 잘해서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뭐 동료들이 잘해서인가? 그렇죠. 네. 예,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어스터 매튜스, 빌리암 닐란데르, 그 다음에 미치 마너,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 난 뭐 니키타 자이트세프 선수, 뭐 이번에 KHL에서 넘어온 선수죠.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실제로 경기에서 어떻게 좋은 모습을 보였는지, 더불어 지금 몬트리올이랑 또 약간은 연관돼 있는 건데 몬트리올이 지금 파워플레이 옵션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셰이 웨버 선수가 들어오고 알렉산드르 라들로프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파워플레이 옵션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 방을 쳐줄 수 있는 선수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몬트리올 파워플레이를 사실상 좀 약한 토론토 수비진이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네. 경기로 들어가 볼 텐데 일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2대1로 몬트리올이 승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 자체는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였습니다. 뭐 토론토도 별로 밀리지 않더라고요. 득점 상황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이 피리어드였죠. 몬트리올이 이제 토론토 역습을 한번 막은 이후에 패스를 연결했는데 이제 뉴트럴 존에서 토론토 수비수인 모건 라이리 선수가 잘 처리를 못하면서 찬스를 내준 게 그대로 실점으로
됐고요. 예. 그다음에 3피리어드 초반에 토론토가 파워플레이에서 나젠 카드리 선수가 그렇게 뭐 멋진 방향 전환은 아니었는데 패스 방향 전환을 통해서 득점에 성공을 해서 1대1을 만들었는데 또 한 3분 뒤에 파워플레이에서 셰이 웨버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힌 슬랩샷을 터뜨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앞서 얘기 나왔던 늘어난 파워플레이 옵션 그대로 셰이 웨버의 골로 네. 또 적중이 되면서 결승골이 됐네요. 예, 게다가 이 어시스트도 알렉산드르 라들로프 선수가 넣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예. 라들로프 선수가 이 경기에서 2포인트를 가져갔어요. 첫 경기 첫 골 프라이머리 어시스트, 첫 어시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도 파워플레이 골도 프라이머리 어시스트를 하면서 예. 정말 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앞서 팀별로 꼽아주셨던 부분들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얻으셨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먼저 이 몬트리올의 캐리 프라이스 선수 프라이스가 잘해서 몬트리올이 잘 나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사실 이거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캐리 프라이스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이 경기에서도 말도 안 되는 선방을 몇 개 보여주면서 잘하긴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또 공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다른 공격수나 수비진 역시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습니다. 이 이야기 뭐 이 경기에서 몬트리올을 보시면은 두 명의 공격수가 전방 압박을 굉장히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의 압박이 딱 들어가면은 토론토의 퍽을 가진 선수들이 이제 퍽을 피해서 다른 선수에게 퍽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공격수가 그 퍽을 운반하는 선수에게 바로 붙으면서 플레이가 아예 일선에서부터 저지를 시키는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 이거에 대한 해법을 토론토가 굉장히 1피리어드, 2피리어드 후반까지도 거의 못 찾아내면서 조금 말리는 운영이 좀 됐거든요. 근데 뭐 2피리어드에는 찾아서 이제 다시 역습을 잘 하긴 했는데 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잘했고요. 수비 지역에서도 이제 토론토 선수들의 패스 옵션이나 이제 슛 블락이라든지 그다음에 패스 옵션을 하면 패스를 넣으면 결국 뭐 여기로 주거나 여기를 주거나 하는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 확실하게 읽어내고 스틱체크로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토론토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제 플레이를 못하게끔 잘 막아주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스 선수가 더욱 빛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팀 전력이 탄탄하다. 뭐 그런 것이 지금의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몬트리올이 거의 지난 시즌의 시즌 스타트에 버금가는 지금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론토인데요. 먼저 젊은 선수들의 활약 어떻게 보셨나요? 저 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사실 뭐 개막전이 또 토론토 오타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경기 이후로 좀 오랜만에 보는 토론토 경기였는데 이거 굉장하더라고요. 선수들이. 이제 매튜스 라인 두 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 라인 두 개에 그 젊은 선수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매튜스 선수는 1, 2라인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1, 2라인 나누는 건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말씀드리면 매튜스 선수는 빌리암 닐란데르 그다음에 하이먼 선수와 같이 라인을 꾸렸고요. 네. 그다음 미치 마너 선수는 이전부터 토론토에 있었던 선수들이죠. 좋은 선수들인데 이제 타일러 버작 선수와 제임스 벤 림스다이크 선수와 같이 이제 라인을 꾸려서 나왔습니다. 경기 내내 이 두 라인이 굉장히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공격을 물꼬를 트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네. 1, 2라인 포워드 6명이 팀의 38개 슈팅 중에 22개나 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을 공격을 굉장히 잘했다는 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말하면 좀 바꿔 말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팀 입장에서는 얘네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선수들에게 거는 의존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너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토론토가 올해 뭐 대권을 넘보고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리빌딩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뭐 좋은 선수들 육성을 해내고 잘 뽑아내고 육성을 잘 해내고 하면은 진짜 저는 한 3, 4년은 더 걸릴 거라 이제 한 2, 3년은 더 걸릴 거라 봤는데 네. 어떻게 보면 1, 2년 내로 정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기대 요소가 많이 보이는 네. 상황이네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 선수들이. 특히 이제 매튜스와 닐란데르 선수는 굉장히 이 선수들은 콤비 플레이가 정말 좋고 근데 닐란데르 선수는 패스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빈 걸 보고 이렇게 하는
패스를 찔러 넣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네. 이 두 선수를 앞으로 굉장히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수비 쪽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예, 아까 파워플레이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파워플레이를 막기 위해서 토론토가 어떻게 나왔나 저는 이걸 살펴를 봤는데 파워플레이에서 이렇게 5대4 파워플레이의 경우에는 공격수 2명이 원타이머로 가는 패스 옵션을 계속 차단하려고 이제 압박을 넣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뭐 파워플레이를 풀어 나가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1-3-1 대형으로 서가지고 원타이머를 치는 포지션이 많아서 이런 전략을 쓰는 것도 하나고요. 그리고 몬트리올에는 원타이머를 굉장히 세게 칠 수 있는 선수들이 2명이나 수비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슈웨이버 선수도 그렇고 알렉스 마르코프 선수도 그렇죠. 안드레이 마르코프 선수도 굉장히 원타임 파워플레이에서 원타임을 슛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전술을 써야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패스 옵션을 잘 차단을 했고 시간 내에서 근데 뭐 한두 번 정도 주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잘 막았는데 결승골 상황은 왜 달랐냐면 이게 4대3 파워플레이였거든요. 그러니까 4대3 파워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를 패스 옵션을 차단시키려고 살짝 밀면은 공간이 너무 크게 나버립니다. 그래서 실점의 위험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전술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 여기에서 골을 먹었죠. 결국 여기서 웨이버 선수에게 원타임 슬랩샷을 허용을 하면서 뼈아픈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5대4 파워플레이와 4대3 파워플레이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 다른 상황에 따른 변형된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또 묘하게도 거기서 그렇죠. 또 결승골 실점이 돼버리고 말았네요. 네, 그게 5대4였으면 사실 또 실점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식으로 잘 막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내내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필이면 4대3이 돼서 그런 부분을 뭐 게다가 저쪽엔 또 웨버, 라들로프 뭐 이런 선수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 호시탐탐 슬래샷을 노리고 있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막을 수가 역시 없었습니다. 이날도 많이 페널티 박스로 들어갔나 봐요. 아니요, 근데 예전과 비교해서 정말 난장판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막 붙을 때마다 그냥 패싸움 그냥 심심찮게 일어나고 그랬는데 네. 요즘 그러진 않더라고요. 네. 선수들이 많이 얌전해진 건지 아니면 근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몬트리올의 파워플레이를 상대하는 토론토의 PK 전술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하나가 승부를 가르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몬트리올과 토론토의 맞대결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두 팀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몬트리올 너무 좋아요. 근데 자꾸 지난 시즌이 생각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잘 나갈 것인가. 이 방송 이제 캐나다 CBC에서 이 매치업을 또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캐나다의 토요일은 이제 하키를 보는 저녁이기 때문에 하키 나이트 인 캐나다가 하는 날이죠. 토요일은 그날 매치업이었어요. 그래서 CBC에서 나온 게 몬트리올이 최근 3년 동안 이제 10월 성적이 북미 4대 스포츠를 비교해서도 굉장히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캐리 프라이스가 거의 사실 선발로 나오지 않습니까? 프라이스 선수의 승률이 최근 3시즌 동안 그러니까 최근 3시즌 동안 10월 승률이 82.8% 정도 되더라고요. 첫 한 달은 대단했군요. 기가 막히게 그냥 계속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몬트리올의 10월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지금부터예요.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10월의 분위기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이라는 굉장히 큰 변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부상은 또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부상 이 부분을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전력 자체는 경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체킹 라인 포워드들이 제일 인상 깊더라고요. 몬트리올 체킹 라인 포워드들이 뭐 이런 선수들도 굉장히 에너지를 팀에 불어넣어주고 있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토론토가 아니고 몬트리올은 뭐 한동안은 괜찮은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론토인데요. 뭐 순조롭게 리빌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1, 2년 내로 빠르면 1, 2년 내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그 정도로 긍정적인 거죠? 굉장히 이제 어린 선수들 어떻게 보면은
매치스 선수는 올해 드래프트됐고 닐란델 선수가 2015년인가요? 마너 선수도 비슷하고. 근데 이 선수들이 굉장히 어린 선수잖아요. 근데 어리면은 사실 NHL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기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예. 벌써부터 이제 팀에서 주축 취급을 받아가면서까지 게다가 굉장히 아이스타임도 많이 받았고 바콕 감독이 굉장히 많이 의존한 모습도 받았거든요. 이 선수들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 뭐 올해 당장은 사실 지금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약점이 계속 이제 시즌이 계속 길잖아요. 82경기이기 때문에 이러면 좀 중간에 한번 내리막을 타는 파도가 한번 칠 텐데 이 부분을 잘 어떻게 좀 극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또 토론토의 성적 보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지금 포인트 보면은 지금 동부지구 와일드카드는 8위인데 지금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동부지구 와일드카드 1위가 템파베이가 12점이에요. 근데 8위 토론토가 9점입니다. 그냥 한 번 더 이기면은 네. 또 바로 또 와일드카드를 노려볼 수도 있고 계속 시즌 이제 계속 이 분위기를 유지해 간다면 지금 사실 충분히 와일드카드를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에요. 그래서 리빌딩의 성과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수년 내로는 정말 뭐 더 좋은 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밥콕 감독 8년 계약이잖아요. 근데 뭐 1, 2년 만에 이렇게 나오면 어마어마한 성과가 또 되겠네요. 네. 자, 오늘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와 토론토 메이플 립스의 라이벌 대결 이현숙 기자님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경기, 새로운 내용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NHL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68회입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6-2017 지난 한 주를 돌아보겠습니다. 국내에 세 팀이 경기가 없어요.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아시아리그 휴식기에 들어갔고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대표팀에 가게 되죠. 네,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 11월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시아리그는 일본 4팀, 사할린, 차이나 드래곤 6팀 간의 리그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일본 4팀 간의 집결전이 있었습니다. 10월 29일과 30일 주말에 쿠시로에서 집결전이 있었는데 뭐 매년 뭐 일본 4팀들은 집결전이 좀 많죠? 예, 뭐 그렇죠. 쿠시로에서도 하고 네. 삿포로에서도 하고 네. 도쿄에서도 하고. 작년 이맘때쯤 일본에 갔었었는데 그걸 그냥 이번에는 쿠시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삿포로에서 했었죠. 근데 예. 이번에는 쿠시로에서 이 4팀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네. 이게 하는 것 같네요. 토요일 경기 오지 이글스와 니코 아이스벅스의 경기부터 볼까요? 연장에서 3대2로 오지 이글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역전승이 됐는데 이제 아이스벅스가 2대0으로 앞서 나갔던 경기였어요. 근데 이글스가 2대2 균형을 맞췄고 결국 연장에 들어가서 도메키 마사토 선수 골든골이 터지면서 역전 승리를 했습니다. 3피리어드 이후 슈팅 수가 16대2로 이글스가 압도를 했더라고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도메키 마사토 선수가 마지막 주인공이 됐는데 올 시즌 14경기에서 골이 한 골도 없었던 선수인데 이날 중요한 2골을 장렬을 했고요. 오지 이글스가 니코 아이스벅스전 7연승을 이어갔던 경기였습니다. 참 오지 이글스가 그래도 계속 이기네요. 꾸역꾸역. 네. 역전승 또 하고. 오지가 올해 진짜 오지를 진짜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지가 확실히 저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이제 3피리어드에 지고 들어가도 어떻게 동점 만들고 역전해서 이겨요. 네. 하이원전 때도 그랬고요. 지금 뭐 그런 장면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지는 승점을 확실하게 쌓고 있네요. 이 경기에서 근데 또 뭐 니코 팬분들에게 약간 비보일 수 있는데 연장전에서 후쿠지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후쿠지 선수가 연장에서 빠진 다음에 결승골이 터졌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다음 앞으로의 아이스박스 일정에도 영향을 줄런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아무래도 그리고 그 다음 매치업이 또 이 삿포로 직결전 삿포로가 아니라 홋카이도 쿠시로 직결전 다음 매치업이 프리빌레이즈예요. 예. 이제 만만치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면 후쿠지 선수가 뛰어줘야 되는데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좀 그 결과도 그렇고 좀 아쉬움이 컸던 아이스벅스의 경기였습니다. 토요일의 두 번째 경기로 일본 재즈 크레인즈와 도쿠 프리블레이즈의 경기가 이어졌는데 0대 1로 뒤지던 크레인즈가 동점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3골을 내리 퍼부었던 프리블레이즈였습니다. 4대 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야마다 주니아 선수가 선제골, 또 네 번째 골 포함해서 3포인트 올려줬고요. 뭐 가와이 타쿠마, 로건 스테펜슨, 야마시타 타쿠로 2포인트씩 활약을 해줬습니다. 예, 야마다 주니아 선수가 이제 한국 원정에서 보여줬던 거는 1라인과 3라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자리를 못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제 크리스 바카바이시 감독도 1라인에서 얘를 뛰게 해줬었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안 좋아서 3라인으로 좀 바꿔서 좀 더 공격 부분을 활로를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처럼 득볼 1도움 해주면 앞으로 계속 1라인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야마다 주니아의 역할을 볼 수 있었던 프리블레이즈의 경기였어요. 10월 30일 일요일에도 두 경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지 이글스와 도쿠 프리블레이즈의 경기. 골이 많이 났네요. 7대 4. 이글스가 승리했습니다. 1피리어드 시작해서 44초 만에 쿠지 슈웨이 선수 선제골로 이글스가 앞서 나갔는데 뭐 이후에 치고 받았죠. 2대 5. 이제 3골을 뒤진 채로 2피리어드를 끝냈던 프리블레이즈가 3피리어드 들어가자마자 2골을 넣으면서 이제 한 골차까지 따라 붙었어요. 네, 하지만 종료 2분을 남겨놓고 3피리어드에 에치코 토모야 선수 추가골, 쿠지 슈웨이 선수 엠티넷 골로 7대 4 이글스가 3골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쿠지 슈웨이 선수가 첫 골과 마지막 골 포함해서 또 3포인트, 스테판 베이유 선수도 3포인트를 올려줬네요. 이날 뭐 경기를 저희가 보진 못했는데 양팀 페널티 개수가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19개. 굉장히 많네요. 예. 네, 이 두 팀이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또 맞붙은 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맞붙는 대결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오지 이글스 같은 경우는 이날 나리사와 유타 골리가 시즌 4번째로 출장을 했어요. 뭐 오노다 타쿠토 골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리사와 골리가 나와서 어쨌든 승리를 거뒀고요. 프리블레이즈는 이제 마사 미츠카즈 골리가 나왔군요. 이날 경기가 좀 눈에 띄는 게 결과가 이제 프리블레이즈가 올 시즌 최다 실점을 했어요. 7실점 경기. 근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 최근에 실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6경기 25실점. 평균 4골 넘게 먹고 있어요. 예, 굉장히 실점이 갑자기 확 늘어난 모습을 보이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수비진은 또 그대로고 그렇게 크게 변화한 건 없는데 아무래도 골리진에 약간 피로가 있는 건지. 골리가 이제 이토유토하고 하타하고 번갈아서 보통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좀 하타 선수가 좀 주전이고 지금 비율로 따지면은 가고 있습니다. 하타 선수가 13번 나왔고 이토 선수가 7경기 나왔네요. 네, 근데 뭐 지난번에 한국 원정 때도 그랬지만 글쎄요, 다른 팀에 비해서 확실한 넘버원 골리의 맞습니다. 존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하타, 이토 뭐 이렇게 맞아요. 좀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갈립니다. 예, 좀 확실한 넘버원 골리의 부재도 뭐 이런 대량 실점도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7실점 패배. 지난 시즌 그 플레이오프 때 만났다는 얘기 주셨잖아요. 네. 지난 시즌에 6강 플레이오프 때 이 두 팀이 만나서 당시에 이제 2차전 때 이글스가 7점을 내주고 졌었어요. 네. 5대7 패배. 그렇게 결국은 탈락했었죠. 탈락했죠. 네. 근데 이거를 똑같이 7골 넣으면서 올 시즌 첫 대결에서 서력을 했습니다. 오지 이글스가 최근 9경기 연속 승점 기록을 이어갔고요. 안양알라한테 수입당한 3번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경기에서 지금 승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계속 꾸역꾸역 어떻게든 지금 이기면서 3위까지 올랐어요. 승점을 쌓고 있어요. 이러면서 지금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프리블레이즈 같은 경우는 이번 쿠시로 집결전 1승 1패 승점 3점으로 끝냈고요. 2위 자리를 유지했네요. 근데 지금 이글스가 3위로 올라왔고 사할린이 4위에 있는데 프리블레이즈가 경기 수가 좀 더 많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프리블레이즈, 이글스, 사할린과의 거리는 좀 무의미해진 그렇죠. 그런 2, 3, 모습이네요. 4는 거의 없습니다. 예. 이어서 열린 경기 일본 재즈 크레인즈와 니코 아이스벅스의 경기였습니다. 슛아웃까지 갔군요. 1피리어드의 초반에 제프 러베키오 선수 선제골 이후에 1분 만에 바로 테라오 유리 선수의 동점골이 있었고요.
이 피리어드 데이비 봉크 선수 역전골 터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프 러베키오 동점골. 이 피리어드까지 2대2 이렇게 맞췄고요. 3피리어드 초반에 또 러베키오 선수가 재역전골 해트트릭을 했어요. 그래서 3대2로 크레인즈가 앞서 나갔는데 역시 또 데이비 봉크가 또 나타납니다. 이쪽에서는 3대3 동점 연장 승부를 갖고 마지막 승부샷에서 타카미 요코토 선수의 결승골로 크레인즈가 슈트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진짜 크레인즈는 이기는 걸 딱 보면은 무조건 러베키오가 터집니다. 약간 하이온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외국인 선수들이 잘해주면 이기고 아니 안 터지면 못 이기고. 할라 잡을 때도 러베키오 4골 넣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이 경기에서도 러베키오가 3골이나 넣으면서 이래야 이기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데이비드 봉크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네요. 근데 뭐 봉크 선수 뭐 팬들은 봉크 사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굉장히 인기도 많은 선수고 어쨌든 뭐 잘해준 것 같습니다. 예. 러베키오 선수 해트트릭 시즌 15골째. 득점선도 김기성 선수 이제 2골 차까지 다가갔고요. 아이스박스가 또 졌는데 슈트아웃 패배예요. 최근 3경기 연속 역전패라는 씁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크레인즈는 이제 전날 프레이빌리지전에서 이시카와 히사시 골리가 출장했는데 아이스박스전에서는 이노우에 미치아키 골리가 출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크레인즈 역시 지금 확실한 주전 골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크레인즈도 좀 맞춰가는 골리 출장이 나오고 있고 프리블레이즈보다도 더 그렇죠. 비중이 반반이죠. 게다가 지금, 또 더 안 좋은 소식은 이 두 선수가 나이가 그렇게 여리지 않거든요. 예, 선수가. 맞습니다. 그 부분으로 따지면 조금 더 블레이즈보다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시카와 히사시 선수가 11경기, 이노우에 미치아키 선수가 10경기 이렇게 진짜 반반으로 나눠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크레인즈도 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한편 아이스박스는 앞서 그 후쿠지 선수 부상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날 오노쿠웨이 선수가 시즌 5번째 출장했던 경기였습니다. 크레인즈가 쿠시로 사실 본인들의 홈이잖아요. 2경기에서 1승 1패, 승점 2점에 그쳤습니다. 아이스박스 역시 이번 집결전 2경기 다 연장 가서 지는 바람에 승점 2점으로 끝났고요. 두 팀 다 결국 승점 2점이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아이스박스가 이번에는 좀 대일본 팀 상대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왜냐하면 테라우유리 선수가 이 시리즈에서 복귀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 ECHL 트라이아웃에서 떨어진 이후에 다시 팀 복귀한 이후에 가졌던 첫 시리즈였기 때문에 예. 이 선수가 좀 공격에서 더 좋은 모습 보이고 뭐 젊은 공격수들과 좋은 모습 보이면은 충분히 3점 이상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2점에서 그치게 되었네요. 아이스박스가 일본 팀들과의 대결에서 썩 재미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해에도 해드렸는데 이번 집결전 결과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득보단 실이 많았네요. 후쿠지 부상도 있고. 그렇죠. 네. 네. 테라유리 뭐 포인트가 있긴 했지만 뭐 녹아드는데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다음은 원정인데 하치노의 원정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도. 근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승점 2점을 어쨌든 따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런 부분은 또 그나마 네. 조금 근데 그게 역전패여서. 괜찮은. 네. 그러네요. 네, 뭐 적지 그런 게 좀 않았죠. 네. 일본 4팀은 11월 19일, 20일 다음 주말이군요. 일본 도마코마이 집결전에서 다시 모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결전 마쳤는데 현재 순위를 보면 안양할라가 뭐 승점 55점 그대로 멀찌감치 제일 위에 있고요. 지금 2위, 3위, 4위가 촘촘해졌어요. 2위 도호쿠 프리블레이즈가 39점, 3위 오지이글스가 36점, 4위 사할린이 35점. 근데 경기 수가 지금 프리블레이즈가 더 많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지금 동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제이지 크레인즈가 5위인데 31점, 6위 니코 아이스박스가 이번에 2점 추가하면서 27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경기가 없었던 이제 하이원, 대명 킬러 웨일즈, 차이나 드래곤이 7, 8, 9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오늘도 타이원이랑 니코랑도 거리가 조금씩 많이 벌어진 것 같네요. 니코 아이스박스가 4경기를 덜 했는데 승점 4점이 앞서 있어요. 뭐 2점 추가했으니까요. 네. 네, 4점 차니까 뭐 예. 근데 글쎄요. 계속 요거 유지될 것 같아요. 네. 크게 더 멀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네. 계속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규리그의 반환점을 각 팀들이 돌기 직전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번 주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일정도 단출하군요. 일단 일본 하치노에에서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 니코 아이스벅스의 3연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11월 3일, 11월 5일, 11월 6일 목, 토, 일요일이고요. 지난 시즌에 3승 3패, 승점 9점씩 맞섰던 양 팀인데 3연전을 갖게 됩니다. 아이스벅스 입장에서는 역시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그렇죠.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두 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벅스 같은 경우에서는 5, 6위가 아닌 4위 싸움도 노려볼 수 있는 포지션으로 가기 위해서는 프리블레이즈를 잡는 게 중요하고요. 예. 프리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3, 4위들이 따라오는 입장에서 2위를 공고히 굳히기 위해서는 여기서 사실 승점을 쌓아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프리블레이즈가 아이스벅스와 3연전 끝나면 바로 오지 이글스와 2연전까지 홈 5연전이 있는데 2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상대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과 오지 이글스의 3연전이 있습니다. 11월 5일, 6일, 8일, 토, 일, 화요일이고요. 이 3연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순위표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사할린이 4위예요. 18경기 승점 35점. 그리고 오지 이글스가 3위입니다. 16경기에 승점 36점. 그 2위로 지금 바로 프리블레이즈가 바로 위에 있고 이 두 팀의 3연전 결과에 따라서 2, 3, 4위가 또 막 요동이 칠 수도 있을 것 같군요.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두 시리즈 전부 스트리밍이 될 거기 때문에 또 팬분들께서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근데 이 시리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사할린 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판정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굉장히 많이 이제 사할린 쪽으로 좀 좋은 콜이 많이 간다고 들었기 때문에 네. 홈 사할린은 진짜 다른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지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점 분위기 찾아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안양 한라와의 3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실망스러운 결과는 맞아요. 근데 그 뒤에 계속 승점을 계속 꾸역꾸역 쌓으면서 뭐 졌든 어쨌든 뭐 지고 있었든 중간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경기 결과가 어쨌든 다 이겼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할린 원정에서도 승점을 굉장히 많이 딸 걸 노리고 있을 거거든요. 이제 이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지 이글스가 사할린 원정 3연전이 있고 바로 이어서 하치노의 프리블레이즈와의 원정 2연전까지 만만치 않은 팀들과 지금 원정 5연전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지난 한 주 정리를 해봤고요. 비하인드넷 잠시 후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국내 대회 소식입니다. 2016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 지난 10월 18일 시작을 했고요.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풀리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몇 경기 남지 않았어요.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풀리그를 돌아보겠습니다. 10월 26일 수요일 경기부터 볼 텐데 쭉 보면 거의 예상치대로 나온 결과네요. 일단은 수요일에 고려대가 동양이글스 4대1로 승리했고요. 상무가 한양대를 또 4대1로 꺾었습니다. 27일 목요일 경기에서 연세대가 경희대에게 8대1 대승을 했네요. 조지현, 전정호, 박훈 선수가 2골씩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진 고려대와 광운대의 경기에서도 이재희 선수의 해트트릭과 함께 고려대가 7대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28일 금요일 연세대가 한양대에게 4대2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28일 금요일 두 번째 경기가 광운대와 경희대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가 아주 치열했네요. 연장에서 광운대가 6대5로 승리를 했습니다. 광운대가 2대1로 역전을 했다가 3대4로 재역전을 당했는데 결국은 다시 역전승을 거두는 아주 치열했던 경기였습니다. 네, 뭐 광운대가 득점을 하면은 뭐 한 30초도 안 지나서 경희대가 다시 따라잡고, 네, 뭐 난타전도 이런 난타전이 없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연장에서 김현준 선수가 마무리를 했네요. 한 경희대가 초반 순조로운 행보, 글쎄 뭐 기대 이상의 행보, 네, 예전보다 좀 발전된 모습들이 나와서
광운대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또 기대감을 지난번에 모았었는데요. 대학 선수권 때도 한번 잡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뭐 이날 경기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네, 연장에서는 뭐 3대3 연장이 또 이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라서 거의 운에 가까운 그렇다 보니까 네. 뭐 그런 운에서는 이제 광운대가 좀 더 앞섰네요. 그렇습니다. 주말 휴식을 가졌고요. 10월 31일 월요일에 재개됐습니다. 동양 이글스와 상무의 경기가 있었는데 5대 0으로 상무가 셧아웃 승리를 했고요. 고려대가 한양대에게 또 4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죠. 11월 1일. 일단 상무가 역시 뭐 예상대로 광운대를 대파했네요. 염정현 선수 해트트릭이 있었고 9대 2 상무가 완승을 거뒀고 상무는 일단 첫 경기 연세대전 슛아웃 패배 이후에 나머지 경기는 다 차곡차곡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경기에서 좀 특이사항이 나왔던 게 바로 경희대와 동양 이글스의 경기였는데 이날 경기를 못했다고요? 네, 골리가 못 왔습니다. 경희대 골리가 한 명밖에 없는데 이날 그 상무 입대 지원자들 테스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문경에서 그 경북 문경. 네. 예. 테스트가 있는데 뭐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아하. 결국에 경기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네, 몰수패 선언이 됐습니다. 골리가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밖에 없는 골리가 경기장에 오지 못해서 네. 결국은 경기를 치르지 못했고 경희대의 몰수패 선언이 됐군요. 네, 뭐 이창훈 골리가 뒤늦게 도착을 해서 많이 미안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하고요. 아, 참 네, 안타깝죠. 안타깝네요.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예, 그리고 경희대가 이번 대회 좋았잖아요. 예, 뭐 한양대도 잡았고 네. 강원대에서 승점도 쌓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양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좀 좋은 모습이 나왔으면은 플레이오프까지도 좀 기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글쎄요, 뭐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대학교가 1, 2년짜리도 아니고 4년인데 골리가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상무 입대 테스트 일정도 좀 대회 기간하고 겹치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굳이 경기가 있는 날을 했어야 했나? 아니, 그 근데 이제 다음 날 상무 같은 당장 경우에는 경기가 이제 없는데. 모든 종목이 네. 다 날짜를 한 정해서 예, 그렇게 하겠죠. 예, 하는 거고, 뭐 굳이 뭐 대회 일정을 피해서 이렇게 잡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골리가 2명 있었으면 다 해결되는 그러니까 문제였습니다. 그 대학교 정도 됐으면은 그렇죠. 꿀리가 2에서 3 이상은 되는 게 못해서 맞는데 둘은 있어야죠. 그거는 좀 아쉽죠. 경희대 네.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 뭐 또 기다려주는 건 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뭐 경기는 예, 제 시각에 뭐 네. 이날 뭐 경기장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또 다음 경기도 일정도 있고 하니까 네. 그거를 뭐 딜레이하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거는 뭐 운영진 측에서 제대로 예, 몰수패 선언은 하는 건 맞고요. 예. 골리 꼴리가 한명더 있었으면 아쉽죠. 좋겠습니다. 네. 참 어제 경기 전까지 경희대가 승점 4점, 동양 이글스가 승점 3점. 경희대가 더 위에 있었고,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이 경기에서 승점을 따고 했다면은 4강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희대의 상황이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결과가 됐습니다. 현재 순위는 뭐 여전히 연세대가 5경기 다 승리를 했어요. 승점 14점으로 가장 선두에 있고요. 상무가 승점 13점, 1점 차이로 2위. 고려대가 또 1점 뒤진 승점 12점으로 3위. 고려대가 4승 1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 상무, 고려대는 4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이미 확정이 됐어요. 나머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그렇고 동양 이글스가 어제 이제 몰수 선언 나오면서 승점 3점을 챙기면서 승점 6점으로 4위로 올라섰고요. 경희대가 승점 4점, 한양대가 승점 3점, 광운대가 연장 승리 하나가 있어서 승점 2점 최하위에 있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에 고려대와 연세대 경기, 상무와 경희대전, 그리고 11월 4일 금요일에 광운대와 동양 이글스 경기까지 이제 풀리그는 딱 3경기 남아 있습니다.
남은 3경기 중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경기는 고려대와 연세대전인데요. 이 두 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상위 1, 2, 3위 결과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오겠네요. 고려대는 지금 서영준 선수가 국대 차출이 돼 있고 연세대는 전정호 선수 또 차출이 돼 있는데 요게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는 금요일에 이제 풀리그를 마치고 11월 28일부터 3전 2선승제 4강 플레이오프에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상위 1, 2, 3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진이 달라지니까 2위, 3위는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1위하고 2위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위가 지금 동양 이글스가 유력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1위를 하면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한 동양 이글스와 좀 4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이 지금 상위 세 팀에게 모두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다음 주에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 풀리그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6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 국가대표팀이 나섭니다. 고향에서 국내 훈련을 마치고 11월 2일 수요일 바로 오늘 출국했어요. 저희 녹음 거의 들어가는 시점에서 같이 지금 비행 중이겠네요. 네. 지금 출발했겠네요. 네. 지금 마지막에 오연호 선수가 추가로 발탁이 됐네요. 네. 수비수 한 명이 더 추가가 돼서 네. 예. 한 명이 더 늘어난 상황에서 네. 대명 킬러 헝가리로, 웨일즈 네네. 선수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었는데 유일하게 추가로 합류를 했습니다. 또 멋쩍게도 그때 뭐 한 명도 없다라고 하자마자 그 다음 날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좀 멋쩍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갖고 있는 명단과는 달라서 예. 네. 예. 바로 다음 날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진짜 마지막에 추가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정황상 보면. 네, 그렇군요. 자, 11월 2일부터 8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2016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 대회가 펼쳐집니다. 총 6개국 참가를 하고 있는데 A조에 덴마크와 헝가리, 폴란드가 있고요. B조에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있어요. 내년에 4월에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세계선수권 디비전 1 그룹 A가 있어요. 이제 그 전에 또 대비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일정을 보면 일단 같은 조에 있는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를 차례로 만나게 되는데요. 11월 4일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30분에 이탈리아와 만납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1대2로 아쉽게 져서 우리가 승격을 못했던 아픔이 있는데 역시 뭐 주목되는 거는 서력할 수 있을 것인가. 역대 전적은 1승 5패로 우리나라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11월 5일 토요일 역시 같은 시각 밤 11시 30분 오스트리아와 두 번째 경기를 갖습니다. 참 오스트리아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악연인 것 같은데 그 2014년부터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2014년 고향에서 있었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리가 3대0으로 이기다가 4대7로 역전패를 했었고 작년 11월에 유로 챌린지에서도 선제골 넣었는데 2골 내주고 역전패를 했었고 지난 4월에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2대0으로 앞서갔던 경기였잖아요. 근데 결국은 슛아웃까지 가서 또 역전패를 했고 계속해서 지금 3번 역전패 이후에 또 만나는데 혹시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지금 서력을 해야 되는 상대들이에요. 어떻게들 전망하세요? 그만큼 뭐 오스트리아가 사실 전력이 좋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탈리아가 제가 듣기로는 지난 디비전 1에서 나왔던 베르나르드 골리와 그다음에 토마스 라킨 뭐 이런 선수들이 안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이쪽은 사실 1군이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1군이 나가는데 저쪽은 사실 1군 이하가 나오면은 사실 이겨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좀 낙관적일 것 같고 근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이제 D1A에서 완벽한 전력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뭐 NHL 선수들도 참가를 많이 안 했었고 사실 뭐 그런 상황으로 보면은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근데 또 역전패를 안 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둘 다 서력을 하고 덴마크랑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전 마치면 조별 순위에 따라서 순위 결정전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6일 일요일에 잡혀 있는데 이제 누구를 만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각 조 1위끼리 이제 1, 2위 결정전을 하고 2위끼리 3, 4위 결정전,
3위끼리 5, 6위 결정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몇 위를 하느냐, 또 A조가 몇 위가 누구냐. 네, 뭐 대략적으로는 헝가리 내지는 폴란드가 상대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네, 둘 다 이겨서 덴마크랑 한번 붙어봐서, A조 1위가 유력시되는 덴마크. 네, 덴마크 정도 레벨 되면 어느 정도 하는가 하는 것도 좀 보고 싶네요. 네. 사실상 그 다른 팀들이 다 1군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진짜 무조건 좀 1위 생각하고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D1A에서 거의 웬만하면 다 붙을 팀이기 때문에 지금 이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내년 세계 선수권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이런 팀들 또 다 만나야 되잖아요. 이번 그 유로 챌린지에 나서는 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랭킹이 낮고, 일단 여전히 우리는 도전자의 입장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승패도 중요하고 또 승패 외에 또 내용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뭐 경기 결과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68회였습니다. 다양한 소식들로 꾸며졌던 68회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온더스포츠.tv 홈페이지고요.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TV캐스트 열려 있습니다. 요즘에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 경기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경기 못 보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뭐 하이라이트 풀 경기 다 있으니까. 하이라이트만 올랐습니다. 바빠서. 그렇군요. 네, 아시아 리그는 일주일에 이제 뭐 주말 해가지고 하루에 한 경기씩 3경기 정도인데, 지난주에 10경기를 했어요. 5일 경기 수가 동안. 많긴 많습니다. 네, 요새. 하루에 2경기씩. 네. 하루에 2경기니까. 네,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문하셔서 뭐 경기 영상도 좀 함께 보시면 또 팟캐스트도 좀 더 재밌어질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김찬 PD, 이현숙 기자, 오늘 두 분 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